자, 현재 시간 오후 8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67번째 시간 넷플릭스 영화 아테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 먼저 게스트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이디오님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디옷입니다. 오늘 조금 목소리가 걸걸한데요? 아, 그래요? 가래가 꼈나봐요. 올드보이 편 어땠습니까? 하고 나셔서. 아니, 저 동갑내기 나이트 시네마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네. 약간 초면이라 네.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 어색한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텐션이 되게 낮아가지고. 그렇죠. 그쵸. 나이트 시네마님이 되게 외향형이고, 네. 들어가셔가지고, 약간 좀, 아, 먼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라 아마 다음 달에 한번 같이 밥 먹기로 했으니까 그때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게스트 인영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뭐야? 인형님이라고 부르세요. 인영님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존칭 요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C도 존칭이긴 한데, 요새는 또. 네네. 지난 방송 6년 만에 복귀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소감이? 다시 들어봤는데 네.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왜요? 왜? 말을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음, 빌바오님이 고생을 좀 하셨어요. 너무 그런가요? 감사하고 이번에는 저 나름대로는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주 네. 쓰는 말들 안 쓰려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예.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피드백을 하신다고 하면 금방 좋아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규현님의 첫 방송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두렵지 않고, 네, 그거에 그러면. 비하면 훨씬 재능 있는 분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죠? 그러면, 심지어 준비까지 하셨잖아요. 방송을 네. 준비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우리 인형님. 네. 다시 들으니까 제가 녹음할 때는 조금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네. 다시 들으니까 빌바오님이랑 이디오님이 말을 네. 굉장히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깔끔하게. 오래 하니까, 저희는. 오래 했으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대. 네, 오늘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인형님. 네. 갑자기 부담되네. 저는 너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재밌게 하면 되는 거죠. 네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네, 저희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이분 있지 않습니까? 걔가, 네. 이디오님의 동네 후배, 고등학교 후배. 그 친구가, 무리수 방송을 궁금해져서 들었대요. 지난 파이어 편을 듣고. 그래서 궁금해져서 무리수를 다시 듣고 있는데, 오늘 저한테 카톡이 와서, 형 네. 별명을 천필만이라고 적었던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 그건데? 뭐였지? 네, 그래서 천필만이 무슨 뜻이었죠? 그때 이제 스필만이라고 피아니스트 영화 남자 주인공 이름인데 거기서 따와가지고 했었는데 저는 네. 기억이 아예 안 나다가 그 저게. 친구가 방송을 듣고 다시 설명해 줘서 알았어요. 추억이다, 진짜. 네. 너무 감사하다.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럼요. 추억이죠. 네. 그러니까 감사하네요. 저희도 잘 안 듣는데. 그렇죠. 저희 네. 어쨌든 네. 오랜만에 7년 전에 또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약간 폐 플라스틱 같은 느낌인데? 페플라스틱. 근데 썩지 않고 아직 안 썩었어. 꺼내면 나오는? 색깔만 변해. 사라지지 않는? 그러네요. 저희도 아직 아직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고.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추억의 팟캐스트를 얘기하면서. 네. 또 그땐 닉네임을 왜 그딴 식으로 적었을까를 또. 그러게요. 그때 닉네임이 생각도 안 나요. 그러게요. 뭐였죠? 우리.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기억해서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묻어두려고 합니다. 네. 묻어둡시다. 그냥 매립장에 굳이 묻어둡시다. 찾아듣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할까, 이제? 네, 합시다. 하나, 둘, 셋. 넷플릭스 영화 아테나인데요.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은 이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프랑스 내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화가 실화의 모티브로 둔 것 같아요. 네. 좀 찾아보니까 프랑스에서 2005년도에
인종 문제로 큰 그 시위가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당시에는 뭐전 세계적으로 또 뉴스가 나왔을 만큼 굉장히 큰 시위였고 프랑스 내의 사회 문제였는데 당시 사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약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동네에서 이제 경찰들이 종종 검문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동네에 살던 15살 아이와 17살 이 두 명의 청년이 검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변전소로 넘다가 이제 사고로 감전사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민자 사회에서 엄청 크게 동요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결국 시위로 이어지게 됐고 당시에 이 소요가 한 3,000명 정도가 시위 가담죄로 체포가 됐다고 하고요. 네, 이 시위 도중에 또 민간인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해요. 경찰이나 소방관들도 100여 명 정도 부상을 당했고 한 거의 20여일이라고 확인이 되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시위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 시위를 기점으로 해서 좀 이민자들 사이에서 뭔가 어떤 저항감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의식 속에서 이 영화도 이민자 감독이 만든 영화잖아요. 그런 좀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배경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영화의 감독과 각본가에 대해서 이제 인형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잘 모르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서 부담이 좀 되네요. 뭐 우리는 저도 뭐 알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저도 뭐 알고 얘기했나요? 그렇죠. 뭐 아니 인터넷 읽었을 뿐이죠. 그렇죠. 뭐. 네. 블로그에 이디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이디오님이 이런 네. 거를 되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파이어 아, 때도 그렇고 와. 정보 전달에 굉장히 능하신 것 같아서 약간 위축이 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해볼게요. 파이어 때만 한번 잘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네, 설명드리면 감독 가브라스라는 감독이고요. 각본을 로멘 가브라스 감독이랑 레드리 감독이 공동 집필을 했습니다. 로멘 가브라스 감독은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던 감독인데 그래서 영상미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음. 우리나라에도 뷰티 인사이드라는 작품의 감독님이 뮤직비디오 감독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아, 굉장히 그 뮤직비디오를 연출하셨던 분들은 뭔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비주얼적인 그 성과물을 내야 돼서 그런지 굉장히 영상미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로맨 가브라스의 뮤직비디오를 최근 거를 좀 찾아봤는데 이 뮤직비디오의 배경도 머지않은 미래의 아테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음. 좀 주목하는 어떤 주제와 연결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 찾아보니까 제너레이션 070 쉐이크라는 그 가수의 네오서프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찾아보시면 되게 인상 깊을 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레드리 그 각본을 공동 집필한 레드리 감독은 2019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 레미제라블의 감독이기도 한데요. 음. 이 아테나와 주제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스토리를 짧게 설명드리면 프랑스 빈민가를 배경으로 서커스단의 아기 사자가 좀 도난 당하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마주하면서 경찰들이랑 빈민가 주민들의 갈등과 어떤 저항을 담은 영화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아테나에서는 주인공이 프랑스 군인이었잖아요. 네. 이 그렇죠. 레미제라블에서는 주인공이 프랑스 경찰이에요. 그래서 음. 두 영화의 어떤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탄압, 뭐 저항, 자유 같은 키워드들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약간 이 음. 감독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어떤 강자의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의 고뇌나 갈등에 주목을 하는 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봤거든요. 음, 네.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음, 그 개봉했을 때 음, 그때 제 와이프랑 연애할 때 같이 가서 봤었는데 어, 아, 네.
4년 전에요? 네네, 2019년에 아, 그 그때만 해도, 시네큐브에서 봤었는데, 그때 그 제 감상은 이렇게 기억이 나요. 죄송합니다. 그 영화가 굉장히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예. 아테나는 좀 극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 레미제라블은 좀 다큐에 더 가까운 영화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종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그냥 그 레미제라블이잖아요. 혁명. 뭐, 네. 맞나요? 혁명이란 뜻인가요? 레미제라블이? 아니요, 불쌍한 사람들이란 그냥 뜻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 프랑스 혁명을 다룬 그 소설 레미제라블을 연상시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이거 하나 조금 재미있는 점 얘기해드리자면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경찰 중 한 명으로 등장하는 알렉시스 마네티라는 배우가 있는데 음, 이분이 아테나에서 세바스티앙으로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떤 연결 지점이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음, 이제 감독들이 어떤 영화를 여러 편 만들 때 좀 연결시키는 캐릭터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저 아직 레미제라블 음, 못 봐서. 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편집해 줄래? 네, 그럼 영화에 대한 설명들 잘 해주셨고요. 영화에 대한 먼저 간단하게 평가 먼저 해볼까요? 네, 이 영화가 그 인종 문제라는 뭐 심각한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긴 한데, 근데 영화 자체로 굉장히 재밌어요. 매력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인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주얼적으로 되게 멋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감독이 미장센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은데, 뭐 막 카메라 워킹도 그렇고, 이 영화가 그 원테이크로 이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촬영들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또 얻을 수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한 주제 의식이고, 뭔가 인물들의 어떤 장렬함? 비장함? 이런 것들이 묻어 나오는 게 영화적으로도 재미가 있어서,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워요. 좀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디오님 평가 들어봤고요. 인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인상 깊은 영화였고 빌바오님 덕분에 좋은 영화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그쵸, 이거, 추천한 거예요. 이거 제가 보자고 한 거예요. 그럼요, 네. 제가 빌바오님이 이 영화를 추천해준 날 바로 봤거든요. 어, 제가 추천 안 봤는데 했다니까요? 이디오시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디언 저 왜 그러죠? 죄송합니다. 우리 아직 새로운 닉네임이 적응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요. 천필마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네, 아무튼 아니,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디언님이 영화 추천해준 날 바로 봤는데 네. 일단 볼 때 영화에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음, 분위기가 약간 압도하는 느낌이 들었고, 영상미가 너무 좋았고, 음, 이디오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테이크 촬영 기법이 진짜 좋았어요. 뭔가 음, 긴박하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의 현장감이 되게 잘 전달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저 현장에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음,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배우들의 마스크가 너무 좋았고, 그 그냥 카린의 잘생겼다고 하면 되겠죠? 잘생기진 않았어. 잘생기진 않았는데 그래요? 그 너무 잘생기진 매력적이에요. 않았지만 매력적이다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여심을 객관적으로 자극하나? 객관적으로 잘생기진 않았지만 네.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얼굴인 것 같아요. 약간 음, 손석구 같은 매력인가요, 그러면? 아, 그렇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가? 음, 아, 그래서 특히 카렘이라는 배우 그 네, 역할을 한 그 배우의 연기가 너무 인상 깊었고 그분의 맞아요.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음. 네, 이 영화가 다른 프랑스 영화랑 좀 다른 게 플롯이 되게 단순해요.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고 인물들도 복잡하지 그쵸. 않은데, 네,
오히려 약간 그런 면에서는 헐리우드 영화 같은 느낌도 나긴 하지만 또 그렇게 헐리우드 영화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아서 음. 굉장히 적당한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 흥미로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처음에 볼 때는, 이거 좀 약간 과잉 같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는데, 네, 처음에 약간 집중도 잘 못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시 봤어요. 오늘 좀 시간을 쪼개면서 다시 봤는데, 좋은 점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건설 노동자 양회동님께서 또 분신을 하셔가지고, 그 사건에서 좀 생각나는 음, 부분이 좀 있어서 다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영화를 음, 처음 볼 때 좀 집중하지 못한 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참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항상 많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음,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더 다양성을 좀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간다라고 말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음.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문제도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영화였던 것 음, 같습니다. 이 네, 네. 영화가 좀 찾아보니까 호불호가 엄청 갈리더라고요. 음,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좋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음. 절대 비추한다. 이렇게 남기신 음, 분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들이 나오는데, 뭐 화염방으로 분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들을 폭파하는데 자신은 피하지 음, 않고 거기서 죽는다든지. 근데 그런 음, 선택들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사회에 대한 이해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이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하고 보게 되고 괜히 음, 찝찝함만 남을 수 있는 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영화 같긴 했어요, 저는. 음. 음,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꼭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리고 이게 뭐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넷플릭스에 이게 이 아테나의 메이킹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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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메이킹을 조금 봤는데 진짜 이 영화 제작자들, 스태프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음, 네, 정말 쉽지 않은 촬영이었더라고요. 메이킹을 보니까. 네. 근데 그거를 그 많은 스태프들과 또 엑스트라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그 시위 현장을 그냥 그대로 재현해서 촬영을 했던데 그만큼 영화에 들인 공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 근데 공통적인 의견은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다. 라는 것 네.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좀 더 인상 깊게 본 장면이나 뭐 연출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음, 글쎄 저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 뭐 오프닝 씬? 오프닝 씬이 음, 음. 기억에 남는데 이제 원 테이크로 계속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그 카림과 시위하는 그 청년들이 경찰서를 공격하고 경찰서를 터나요? 무기들을 그렇죠. 털어서 갖고 네. 오죠. 무기를 네, 탈취하죠. 네. 네. 네, 그 탈취하면서 아테나로 돌아오는 장면까지 원테이크로 보여지고 또 오프닝 그 아테나라는 타이틀이 뜨면서 네. 시위대가 이제 풀샷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장면들 음. 네, 네,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 그 초반에 그 장면이 영화의 몰입을 확 만드는 음,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다시 보니까 맞아, 음, 확실히 그 맞아. 초반에 그 긴장감이나 어떤 에너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이정님은 어떤 부분 또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도 오프닝이 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그 앞들이 뭔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 네. 약간 찬물을 끼얹듯이 음, 바로 상황을 폭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무기를 탈취하면서 아테나로 돌아가는 장면까지의 그 상황이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올려줬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형제들의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어머니는 그 아테나를 떠나면서 잠깐 등장을 할 뿐인데 전하의 발신자로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형제들의 관계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엄마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재밌게 본 장면들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아파트 씬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적인 공간이잖아요. 사건이 진행되는 공간. 네. 근데 이게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좁은 복도나 못생긴 건물 속에 이민자들을 몰아넣었구나, 프랑스 사회가. 그거를 잘 느낄 수 있도록 그 영화 속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얇은 벽을 깨고 들어가면 바로 옆집이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의 구조? 그러니까 맞아, 맞아. 거의 약간 수용소 같은 느낌의 아파트를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와 유럽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 뭐 우리나라는 사실 뭐 아파트 좋은 데 들어가고 싶어들 하지만, 유럽에서는 사실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가진 않기 때문에, 뭔가의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좀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프랑스의 아파트의 인식 차이를 또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프랑스 아파트의 형태가 뭐 고급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의 일부분을 떼서 이제 임대 아파트를 만들고는 하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동들에 비해서 좀 못생기게 짓고 약간 뭐 복도식 아파트로 짓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뭐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어딜 가나 좀 아파트라는 기능이 약간의 수용소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그게 영화에서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아파트라는 공간이 어떤 비유적인 연출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 네. 프랑스라는 공간 안에서, 나라 안에서 이 이민자들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수용소 그렇죠. 같은. 네, 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스스로 부수잖아요, 마지막에. 폭발을 시키는데. 그쵸. 그래서 그 장면에 갖는 의미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항의 의지가 더 마지막에 더 빛나 보였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파트라는 그 공간이 상당히 압박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걸 부술 때 훨씬 쾌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게요. 그렇네. 네, 지금 얘기 그리고 들으니까. 네, 네, 네.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또 삐걱댐이 라이브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 실제로 라이브로 나가지 죄송한데, 않지만. 네, 아까 제가 뷰티 인사이드 감독님 뮤직비디오 감독님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제가 CF 감독님인데 뮤직비디오 감독님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아, 정정 부탁드릴게요. 네. 정정 잘 하시면 되겠다. 뭐 어떻게 잘 편집하실 때. 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를 줄 알았지? 자, 그러면은 이제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이 영화에서 인상 깊게 본 인물들이 있으면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저부터 하나요? 이것도? 네, 그럼요. 네. 저는 압델이라는 인물이 가장 네. 인상 깊었어요. 이제 음, 총 주요 인물은 압델과 카림이잖아요. 근데 네, 이 압델과 카림은 이 4형제 중에 둘째랑 셋째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형제 관계도 약간 뭔가 이 사회적인 메타포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음, 이 형제 중에 첫째는 이민자로서 그 마약 유통하는 마약상이잖아요. 불법을 그쵸, 저지르는 그쵸, 그쵸. 네, 네, 그런 인물이고 압델은 이제 프랑스 사회에 편입된 군인으로 나오고 네, 네, 카림은 이제 프랑스에 저항하는 시위대를 이끄는 인물로 나오고 이제 막내가 프랑스 경찰한테 희생당해서 어떤 이 시위를 촉발하게 되는데 뭔가 이게 비유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1세대는 그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이제 음지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음, 뭐 밥줄을 그런 불법과 범죄가 그들의 밥줄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세대는 사회에 편입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어쨌든 결국에는 그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는 음, 그런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의 세대는 이 사회에 저항감을 갖고 언제든지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노에 가득 찬 이민자들이 이제 카림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여기서 제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는 압델인데, 둘째인 압델인데, 아, 이 압델은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제가 이민자라면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하고 생각이 깊은 인물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차별을 겪지만 그거를 어떤 단순히 저항으로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또 그런 노력들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영화에서는 그런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죠. 이제 결과적으로 카림까지 죽게 됨으로써 압델도 이성을 잃게 되고 이제 시위대 편에 서서 폭력을 행하게 되는데 이런 압델의 모습 때문에 더 이민자들이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제가 만약에 이런 소수 그룹이라면 압델처럼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잘 들었고요. 네, 인형님은 재밌게 본 인물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카림이요. 음, 아니, 잘생겨서요? 네. 네, 장난이고, 아니, 네. 일단 먼저 이디오님의 아까 그 뇌피셜이라고 했지만, 네. 되게 소름 돋네요, 저는. 어, 너무 대단하신 것 소름까지야. 같아요. 솔직히 진짜 대단, 소름은 그냥 문어적인 편이죠. 실제 소름은 안 그렇죠. 돋았겠죠. 저 여름이 좋네요. 그래서 되게, 이런 소름이 리액션 돋았을까요? 좋아요. 네. 저 네. 진짜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리액션을 바로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오디오가 물릴까 봐. 그래요. 혼자 진짜 감탄했다. 음, 인형님 리액션이 정말 네. 최고입니다. 진짜로. 예, 진짜 어, 그랬고, 일단은 저는 생각해보면 압델이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림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공감이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음, 저 상황이라면 음, 나도 저렇게 분노에 차올라서 폭력으로 음, 대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음, 때문에, 음, 카림도 어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카림도 어린데,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원동력 삼아가지고 그 시위대의 리더로 그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서 어, 그 인물에 대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동생을 네,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동생 네, 사진 음, 보면서.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또 여리고 엄마도 말하기를 카림은 마음이 되게 여린 아이라고 얘기를 했을 음, 정도로 카림이라는 인물이 어떤 아들이고 어떤 형제인지 은연중에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랑은 또 반대로 이 친구가 폭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제 한 분은 압델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셨고, 한 분은 카렘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는데, 네. 둘 다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압델 같은 경우는 군인이잖아요. 프랑스에서 군인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폭력으로 꼭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뭐 행정적인 절차를 걸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중재를 하려고 좀 했던 것 같고, 카린 같은 음, 경우는 이제 마음이 여린 캐릭터가 분노했을 때
음. 완전 이제 돌아버린 듯한 느낌을 줘서, 그래서 카림은 완전 이제 분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은,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만약에 본인의 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날 어린 동생이 시위에 휩쓸려서 죽었다라고 하면, 어떤 음. 방식으로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아, 너무 화난다. 어, 그런가요? 저도 카림처럼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음, 카림에 공감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음, 물론 앞들처럼 네,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성적으로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음, 사건은 아닐 것 같아요. 내 가족, 그리고 심지어 네. 어린 동생이 그렇게 음, 죽었다고 하면 음, 이성을 완전히 잃을 것 같은데요. 음, 음.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들이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한다는 면에서는 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는 전혀 이성적이지 못할 것 같거든요, 저도. 음, 네, 사실 앞들도 이제 네, 막내를 잃었을 때는 아직 뭐 이성을 붙들고 있지만, 이제 카림까지 죽었을 때는 이성을 잃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뭐 막내든 누구든 내 가족이 그런 희생을 당했다면, 음, 네, 이성을 잃고 저도 카림처럼 저항했을 것 음,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려운 선택이죠. 그러니까 카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평생 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거고 음, 가족이 죽었는데 분노하지 않은 저 파렴치한으로 또 몰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앞대 입장에서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앞대는 그걸 또 아는 거죠. 이거를 시위에 폭력적으로 가담했을 때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 더 힘들어질 거를 알고 있고, 또 그걸 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소수자인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없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음, 참으려고 해봤던 거고, 그래서 음, 좀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긴 할 것 같습니다. 음, 저 같으면 그래도 앞델처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오, 정말요? 네. 음, 그러니까 눈에 돌아서 뭐 폭력을 음, 하는 걸로 이 영화에서는 표현이 됐지만, 음, 그래도 어, 이게 덧없는 죽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음, 폭력으로 다서 대체했다가. 그러니까 음, 언론이 우리 자신의 그 소수자의 편에서 서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개죽음으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음, 살아남아서 뭐 언론을 동원하든 뭐 SNS를 활용하든 음, 뭐 법에 호소하든 살아남아서 끝까지 음, 그 동생들의 죽음을 신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음, 되지 않나. 그래도 음, 힘들겠지만. 물론 이 음, 사건으로 인해서 앞달의 인생도 이제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살아남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감 때문에 음, 행복해지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정말 이 동생들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음, 그 음, 초반에 네. 인상 깊게 본 인물들 얘기할 때 네. 쭉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경찰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네. 음, 그냥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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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아테나에 직접적으로 남게 되면서 그 안에 이렇게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음, 그런 입장이 변화되면서 이제 아테나의 일원으로 오해받으면서 경찰한테 맞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그 경찰의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외부인으로서 사건을 바라볼 때랑 그 당사자로서 안에 들어갔을 때의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좀 입체적인 음, 캐릭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볼 때. 음, 음. 경찰은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그 관객 대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 캐릭터. 음, 그러니까 원래는 밖에서 이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아파트를 관찰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인데 그 음, 납치가 되면서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들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관객 대신에 이 이민자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해준 음. 걸로 만들어진 캐릭터 아닐까 싶네요. 저는. 프랑스 원주민 네, 그런 그러니까요. 프랑스 주류의 입장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저 영화 보면서 그 네. 세바스티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그건 아쉬웠거든요. 제가 맞아요. 이해를 잘 못했던 건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뭔가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비범한 인물처럼 나와요. 어떤 사연이 음, 있는 사람처럼. 말도 근데 잘 없고, 그죠? 말도 없고 근데 중요한 순간에 폭탄 제조하고 네, 막 터트리고 아파트를 나중에 터트리는 것도 세바스티앙인데 네. 맞아.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나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인지 그런 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그래서 부분은, 저도 그 캐릭터가 상징하는 게 뭘까 찾아봤는데 못 음. 찾았거든요. 좀 혹시나 무슨 뭐 프랑스의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었던 건가? 라는 음. 생각에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바스티안이라는 인물이 또 백인이잖아요. 네. 네, 이민자로 보이진 않는데 이민자 그룹 안에서 살고 있고 음. 마지막에는 이제 프랑스 공권력을 향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음. 글쎄요, 혹시 음? 네, 말씀하세요. 네. 혹시 영화 레미제라블 보셨다고 했잖아요, 이디오 님이. 네네. 그 영화랑 어떤 연결되는 지점은 없었나요? 아, 진짜 죄송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아, 나 저는 그게 봤는데, 나 진짜. 계속 궁금했어요. 왜냐면 음, 레미제라블에서 이 사람이 프랑스 경찰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음, 이 영화 아테나에서는 마치 레미제라블에서의 역할과 이어져서 그 영화 속의 과거를 가지고 이 아테나의 어떤 캐릭터를 넣어둔 것인지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진짜 봤는데, 내용을, 레미제라블 다시 보고 왔어야 됐는데, 제가 못 봤네요. 네. 근데 아마 뭐 데이트로 영화를 봐서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데이트에 이해합니다. 집중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영화보다 뭐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그쵸. 그럼요. 네. 네. 또 영화에서 좀 아쉬웠던 점 있으면은 잠깐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음, 말씀하시죠. 네. 아니, 이디오님, 아니, 빌바오님 있으신지 음, 궁금해서. 저요? 네. 아, 근데 뭐 저는 너무 뭐랄까 이 사건의 자체가 음, 그러니까 너무 논리가 잘 안 보이고 그냥 감정으로 막 음, 계속 폭발시켜서 이 음, 사람들의 이 행동이나 음,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이 딱 와닿진 않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음, 이거라고 저거라고 그러니까 맥락 속으로만 알 수 있지. 물론 뭐 그 음, 정도는 설명해도 충분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카림 캐릭터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화내하고 스스로 마지막에는 약간 목숨을 끊는 느낌까지 음, 약간 음. 그런 느낌 아닌가요? 카림이 죽을 때도 약간 좀 그러니까 어, 제대로 근데 저항하지 않는 어, 그 빌바오님 말씀하신 비판을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네네네. 뭐 특히 그 음, 카레임이 죽는 장면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죠. 많이들 카림이 죽는 장 얘기하셨는데, 음, 너무 그게 감정적으로만 보여서. 네. 음, 그래서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에 대한 배경이 잘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보면은 이 영화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음. 들긴 합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억지스러운 장면은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카레임이 죽는 장면도 뭐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조금 그 인물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면이 있죠. 그, 음, 네. 근데 뭐 저는 그게 네. 그렇게 문제는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국 사회의 문제였다면 음, 그래도 제가 이런 감정 과잉으로 가더라도 이해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우연히 또 5월 18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게. 그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영화 보면 사실 되게 그런 어떤 어, 이 5.18 사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 사건에 휘말려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어떤 거를 감정적으로 상당히 터치를 많이 하는 영화인데, 음, 그게 영화를 보면 그 감정이나 왜 이제 저 사람들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화내는지가 분명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건 우리 사회의 일이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영화라고 해도 정보가 충분하면 이해할 만한 수 음,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근데 맞아요. 아테나는 저 입장에서는 감정만으로 치달았을 때 이해하기에는 정보가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음, 보는 저는 음, 오히려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거예요. 영화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 느낌이 있지만 음, 감정의 최극단을 표현하는 점에 있어서 좀 새로웠어요. 그 어떤 텐션을 계속 가져가는 게. 음, 그래서 조금 더 그 분위기에 압도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음, 영화가 친절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어떤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영화였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좋았습니다. 음. 그래. 분명히 에너지는 상당히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겠는데, 아,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또 삐걱댐이 라이브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 집단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 앞델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앞델은 이민자의 출신이지만 음, 군인으로서 일하다 보니까 어, 이민자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과는 다른 입장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선택을 했으니까 주변에서 막 배신자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죠. 이런 음,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네. 이런 근데 비슷한 경험이 사실, 있다면 또 얘기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비슷한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제가 사는 환경에서 이런 네, 식으로 뭔가 차별받아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서 음, 물론 뭐 어떤 특정 조직에서 네, 뭐 소외된 경험은 있을 수 있겠죠. 네, 단기간 네, 일시적으로라도. 네. 네, 그런 경험이 이런 이민자들이 겪는 차별과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쵸, 뭐 음, 생명의 위협까지는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약간의 네네. 불화 정도는 뭐, 아니면 뭐 음, 인사성의 불이익이랄지, 그쵸, 그쵸, 그쵸. 감정적인 소모랄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네네네. 그런 건 있었죠. 네, 그렇지만 네, 그런 것들과 뭐 이런 인종차별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잘 상상이 안 돼요. 어, 뭐, 우리 사회를 예로 들자면, 저는 네, 최근에 이제 장애인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장애인들 이제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음, 음.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소수자에 대한 어떤 탄압, 네. 차별, 이런 것들은 존재하고, 어쩌면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 영화에서 압델과 카림이 느꼈던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음, 저도 비슷한 어떤 상황을 겪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를 내가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근데 뭐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외국에 가거나 음, 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되게 조금 어, 새로운 존재인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차별을 받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간혹 내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좀 불친절하게 경험을 뭐 음, 차별까진 아니어도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행 중에. 네네. 그러니까 그 음, 잠깐의 시간 동안 되게 불쾌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한데 이거를 평소에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일지 좀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저희가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나,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겪는 고통 같은 경우는 거의 일생을 지배하는 그런 차별이기 때문에, 그죠? 음. 네. 충분히 공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갈등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영화에서 보면, 기운 빠지네. 죄송합니다. 다시 가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갈등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경찰이 한 명 납치되잖아요. 네. 네, 네. 보면은, 그 사람의 특성을 보면, 이른바 흔히 생각하는 유럽 백인 남자예요. 금발에다가. 음. 하지만 신분적으로는 평범한, 그러니까 경찰의 일선에서는 순경 정도를 하겠죠. 그런데 네. 또 그 사람이,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인 그 사람도 또 다른 핍박받는 사람들인 그 이민자 출신들을 또 다시 핍박하러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사회 하층민끼리 부딪히게 만들어내는 이 사회 갈등 같은 거를 음. 오게 되는 구조를 좀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제리 출신이라고 이 영화에서 배경이 설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프랑스가 그 제국주의 시절에 북아프리카를 점령했고, 거기서 식민 통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프랑스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은데, 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알제리를 떠나서 프랑스로 들어온 거는 프랑스가 원위 제공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는 이민자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불러들여 놓고, 음. 자신의 사회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이는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입국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래 놓고는 이제 그냥 일만 시키고 고용 관계로만 생각하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음, 그래서 그 이민자 얘기를 하셔서 음, 이게 우리나라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민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네.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2007년에는 이민자가 14만 명 이랬는데 2021년에 지금 38만 명이래요. 두 배 이상 늘어났고 거의 한 40만 명 정도의 이민자가 한국에서 거주 중인데 40만 명이면 한 지방의 중소도시 인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많은 이민자가 이제 생긴 거죠. 이민자분들이 오신 거죠. 음. 그러니까 한 그런 해에 그만큼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거주 아니, 그러니까, 중인 거주 중인 이민자가 숫자가 늘어났다? 네네네. 음, 음, 음. 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분들을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제가 지금 일하는 곳도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인데 특성상 음, 네. 네. 사실 이들과 우리는 완벽히 융화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언어도 생각하세요? 다르고 네. 일단 언어가 다르고 네. 그리고 문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한국에 온 이유가 다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이 한국 사회에 완전히 편입돼서 왔다라기보다는 전 특정한 목적이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서로의 뭐랄까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이 사회에 완전히 편입되려고 오는 음,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들도 그들의 문화와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어색하고 낯설고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민자 수가 더 늘어나면 우리 사회에서 음. 과연 이들과 잘 융화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하거든요. 음, 사실 제가 근무하는 곳에도 어, 이 늘어나는 외국인들 때문에 어, 약간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슬람교 분들은 그 이제 뭐죠? 그 절하는 곳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절을 하니까 기도를 네네. 드리니까 네네. 예. 그런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어, 뭐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할랄 푸드만 드셔야 되고, 그죠? 네네네. 뭐 음식 같은 경우는 할랄 푸드도 할랄 푸드지만 뭐 다양한 나라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음, 뭐, 뭐 그들을 위한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또 이제 주변 상권으로 그런 중국인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을 위한 상권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어색해요. 뭔가 어, 우리 공간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음, 아, 여러분이 혹시 대림동 가시면 네. 대림 가시면 거기 완전 중국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한국 같지 어, 않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런, 알기로는 그 대림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음, 대동초등학교인가? 음, 거기에 있는 학생이 뭐 과반수 이상? 거의 음, 대다수가 음. 중국계 학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맞아요. 학생이 많이 없고, 맞아요. 그 정도죠, 대림동은.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대림동에 가서 우리가 그들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음, 그 뭐,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음,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제 프랑스에서 또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고, 프랑스에서는 더 극단적인 문제들이 있었겠죠. 음. 네. 우리도 먼 미래, 뭐 머지않은 미래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표현된 이 모습들이 사실 우리 사회 미래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네, 같은데, 네, 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융화되기는 게 쉽지 네. 않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냥 융화되기가 확실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요새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게 그 대구에 이슬람 사원 짓는 문제를 맞아요. 보면 네, 거기 네, 안에서 지역 주민들이 엄청 반발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막 일부러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음,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시고 또 음,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렇게 저는 뭐 그래도 뭐 다양성이 존중이 돼야 되고 이민자분들도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음, 무슬림들이 유독 충돌이 많은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의 생활 방식이 너무 좀 확고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특정 복장을 계속 입고 음, 그죠? 그러니까 뭐 히잡이랄지 아니면 음, 이슬람의 특유의 그 복장을 꾸준히 입으시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뭐 흔히 볼 수 있는 복장을 안 입고 대부분 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특정 시간에 절을 하는 문제랄지 뭐 음, 우리 사회에서 잘 볼 수 없는 건축 형태인 모스크를 짓는다든지 흔히 없는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녹아들려고 하지 않고 그런 거는 타협하지 않고 그냥 타협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냥 한국 안에 새로운 어떤 이슬람 문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불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알고 있는 한국 음, 분들이. 조금씩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기존의 틀에 있는 기존 문화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이제 고유의 문화를 좀 음, 향유하려고 하면 그래도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단순히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불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다. 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글쎄요. 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도 그 이차돈이 순교를 해서 내가 죽으면 내 목을 베면 흰 피가 날 것이다. 그 음, 사건 이후로 불교가 받아들여지면서 신라에 음, 퍼지고 또 뭐 천주교가 조선시대 때 들어올 때 수많은 박해도 음, 있고 순교 사건이 있고 나서
그렇게 이제 또 천주교가 들어오고, 지금은 사실 보면 불교와 천주교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부분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음, 어, 그리고 불교적인 색채나 천주교적인 색채가 우리 사회 일부로 분명히 녹아들어 있어서 구분이 정이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녹아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지금은 이분들이 상당히 자신들만의 문화를 빡세게 유지하고 음, 계시지만, 근데 음, 무슬림들이 침투한 지 오래된 사회에 가면 갈수록 그분들도 자신만의 어떤 생활 문화를 좀 포기하고 음, 섞여들어서 살게 되거든요. 음,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불화나 다툼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계속 같이 살다 보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면서 음, 섞여들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음, 네,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물론 지금 이디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음, 여기서 아예 살겠다고 이민을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음, 있죠. 반면에 아예 자신의 그 나라 문화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음, 네.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문화라는 게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음, 나라에서 살게 된 이상 그 문화에 녹아들어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녹아들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음, 대해서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저도 제 지인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예전에 외국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일을 음, 하러 넘어온 분들인데 오히려 한국 문화에 적응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음, 편견이 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음, 음, 네. 근데 가끔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접하거나 비슷한 소식을 접하거나 하면은 되게 생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슬람 거리를 갔다 와 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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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궁금해서, 단순히 네. 궁금해서 밤에 갔다 와 봤거든요. 음, 네. 당연히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고 네. 같이 갔다 왔는데 음. 거기는 분명히 한국인데 다른 나라더라고요. 이슬람 아, 사원도 있고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네. 다른 나라 사람이고 하니까 굉장히 생경하기도 했고 다 할랄 푸드를 파는 곳이었고 아, 음, 뭔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공간만 단순히 공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음, 한국에서 어떤 적응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좀 적응을 해나가고 있을까 음, 좀 궁금했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말을 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네, 그러니까 말을 끊어가지고. 네. 인형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 워낙 또 갈등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갈등이 격화된 그런 케이스들을 갖고 와서 크게 막 보도를 많이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뭔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분들도 실제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분들과 또 친구자 동료로 또 같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평화를 잘 다루지 않으니까, 분쟁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보여지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음, 저는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LA, 그러니까 미국에 갔던 한인들의 그 음, 음, 적응하는 과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음, 보면은 그 그쵸. LA 92년 LA 음, 네, 폭동, 그러니까 LA 네네. 폭동 사건? 그때 보면, 대부분 이제 문제 촉발이 됐던 게, 1세대, 한인 1세대 분들의 어떤 불편한 태도에 대해서 갖고 있던 불만들이 터진 부분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어도 서툴고, 뭔가 그 미국에 맞는 생활감과 애티튜드를 배우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어, 그냥 한국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음, 그대로
미국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대했던 게 어느 정도 불만의 시작이 돼서 실제로 폭동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 한인들 때문에 일어난 폭동이 아니긴 하지만 기존에 쌓여있던 불만들이 한인들에게 튀는 케이스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왜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서 소수자일 때 분명히 같은 방식으로 차별받고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 그게 진짜, 문제 네, 네. 그런 역지사지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이게, 않죠.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아니, 살면서 내가 소수자가 될 그 가능성이 별로 없고, 우리는 사실 음, 한국에서는 주류인 거고, 이민자, 인종적 구분으로 네, 보면 우리가 외국에 완전히, 가지 않는 이상 어,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이, 제가 대림동에 갔을 때, 네. 뭐, 재밌기도 했지만, 음,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 한국인데, 왜 음, 내가 뭔가 음,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아야 되지? 그분들 다 그건 중국말 어, 중국말 쓰고, 제가 한국말로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받아주거든요? 왜요? 진짜로? 네, 대림동 가면 한국말 해도 안 들어요. 오, 정말? 음, 네, 진짜로. 대림동 시장 가보세요. 어머, 음, 그렇구나. 네, 간단한 건 하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물건 사고 해야 되는데, 음, 음, 그거 되게 좀 차갑게 한단 말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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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데. 음, 네, 그런 일을,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지방에 가면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런 시골 초등학교 가면 대부분이 다문화 가정의 애기들이래요. 그런 데서는 오히려 이제 100% 한국 순혈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한국인 학생들이 왕따를 당한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 그런 게 친구들이 음, 생기는 이제 비주류가 되는 거군요. 그쵸, 그쵸. 내가 원주민이고 내가 이 사회의 주류인데 그 특정 공간에 가면 비주류이고 이방인이 되고 오히려 배척받는 일도 생기고 음, 이제 그런 걸 겪으면 뭔가 또 저항감, 반발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음, 근데 그 반발감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음, 것들이니까 나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불안감 같은 거는 음, 본능이라 뭐 그게 그 느끼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음, 근데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의 인구 음, 구조를 맞아요. 볼 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노동 생산층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딘가에서는 데려와야 되고 이미 많이 데려오고 있잖아요. 음, 피할 수 없다는 그- 말이죠. 그분들을 완벽하게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면 우리 사회가 또 돌아가지 않게 되는 맞아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이제 현실이 되긴 했죠. 그런 그- 점에서. 이제 그런 시대의 초입에 들어온 것 같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네, 어, 이제 맞닥뜨릴 거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막 뭐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내가 사는 공간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제 대구에서 발생한 그게 안 그런, 된다니까. 그런 것처럼 안 할 거라고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척하는 태도, 그 집단에 대한 내가 아닌 이 집단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배척하는 태도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그 이민자 그룹이든 원주민 그룹이든 서로가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상태에서 그걸 이제 고집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 근데 그러니까 뭐 이른바 소셜 믹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어렵네요. 인간이라는 그 본능 자체가 대부분 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우월한 게 있으면 그걸 티 내려고 하고 그런 티 내려고 하는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치려고 하고 그걸 갖지 음, 못한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하고 그런 게 사실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보면 뭐 그쵸. 맞아요. 어린아이들 몇 명만 모여 있어도 왜 왕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음, 또 왜 음,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 그 비슷한 경제 사정끼리 되는 사람끼리 좋은 아파트에 모여 살려고 하는
성향을 또 음. 보이고, 또 네. 거기 사는 사람끼리, 그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 밖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런 심리들이 이제 그게 뭐, 방금 말씀드린 거는 경제적인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인종적인 구분에서도, 우리가 우월하다는 지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에 대한 불편함도, 어, 굳이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인간이라는 게 사실 좀, 음, 사실 좀 못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음.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런 습성이 뭐, 인종 문제, 이민자 문제에서도 보이는 것 같다. 음. 네.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음. 그래요. 근데, 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은 이렇게 그렇죠. 좋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디오님 얘기처럼.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네. 잘 지내자. 프랑스는 왜 이래? 프랑스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잘 지내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답이 없는 문제를 저희 세 명이서 닥터지에 얘기해봤자 더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네, 정도에서 가름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죠? 네. 혹시 이 영화에 관련해서,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오늘 녹음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주제다. 네, 주제가 좀 어려웠어요. 쉬운 적이 없었어. 네,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녹음에 대해서. 네. 녹음은 언제나 어려웠던 네, 것 같고, 그랬나요? 네. 편집하는 빌바오님이 더 어려우실 거고, 그래도, 네, 오늘 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편집해서 또 재밌는 방송 만들어주세요. 어쨌든 아테나라는 영화는 네. 진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으로 또 보실 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형님은요? 네. 오늘 녹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지 준비를 해가지고 네. 녹음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덜 자연스러웠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아니에요. 지금 약간 칭찬 품앗이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남들이 들을 땐 별 차이 모른다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어, 자르지 네? 말아요. 아니. 형이 말한 거 자를 거야.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네, 마무리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영화 한 번쯤 꼭 보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잘 녹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영화 뭐 볼지 혹시 선정하셨습니까? 아직 선정을 못했고, 네. 결정해서 이번 주 중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형님은, 네. 인형님은 방송하시는 거 재밌으세요? 또 재밌어요. 다행이다. 일상의 어떤 음, 한 줄기 빛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네, 일상이 다행이다. 어떻길래 일상이 얼마나 힘들길래 이 정도가 빛이 되는지 사실 많이 회사에서는, 힘드신 네. 회사에서는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고, 최근에도 그렇군요. 좀 바빴거든요. 네. 최근에 바빠서, 네. 이 영화를 되게 한 몇 주 전에 봤는데, 네. 좀 오랜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바로 했어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아무튼 저 음, 녹음하는 거 너무 좋고, 네. 다음번 영화 좀 잘 골라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빌바오님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왜 이렇게 그건 아닌데요. 빨리 제 머릿속에 끝내려고 하는 거지? 그건 대단한 아닌데. 이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 네. 안녕. 네.
녹음이 안 되고 있었구나. What the fuck? 나 녹음하고 있는데 내가? 왜? 아, 하고 있어?